제1장 정신건강에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평가가 있는데 1번 정신건강 증진부터 볼게요. 정신건강 예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예방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보호로 정신질환의 새로운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며 아직 질병이 없는 고위험 인구를 포함한 일반 건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원을 피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좋은 그런 원인 요소를 바꿔주는 것,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감소하는 것인데요. 정신건강 문제 증상을 나타내는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차 예방은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재활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1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환경요소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1차 예방에 해당됩니다. 김씨는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 투여와 활동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어 태어나왔다는 부분은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차 예방이 됩니다. 보기에 있는 치매 선별검사와 우울증 선별검사, 인터넷 중독 집단 검진은 2차 예방에 해당되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3차 예방,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은 1차 예방에 해당되므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정신질환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전달 물질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됐을 때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 증가가 되면 파킨슨병, 감소가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요. 노에프네프린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면 조증, 불안, 편두통이 있고 감소가 되면 우울, ADHD에 걸리게 됩니다. 도파민이 증가되면 조증, 조현병, 뚜렛장애가 있고 감소가 되면 파킨슨병, 우울, ADHD, 세로토닌이 증가되면 조증, 편두통, 감소되면 우울, 알츠하이머병, 인격장애, 가바가 증가되면 수면제, 감소되면 불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증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모두 증가된 병이고 우울은 이 모든 게 감소된 병이네 라고 함께 묶어서 외워두면 더 좋습니다. 2번 정신건강 평가를 볼게요. 여기에는 지능검사, 인성검사, 그리고 지각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지능검사,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는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IQ 테스트가 됩니다. 두 번째, 인성검사에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검사예요. 약 5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관 반응을 위주로 하는 검사인데요. 투사적 검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로르샤흐 검사라고 하는 것은 10장의 카드 그림을 보여주고 좌우 대칭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으로 보이는지 추측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주제 통각 검사에는 극적인 상황을 그린 20가지의 그림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검사이며 자신의 원망과 갈등, 공포 등을 투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문장 완성 검사와 단어 연상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각 검사에는 벤더 게스탈트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하학적 모형을 묘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정신건강 평가 기준, 마리 야오다가 말한 것은 6가지가 있어요. 현실 지각, 주변 환경의 지배, 통합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율성, 자기 실현이 있습니다. 제2장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을 보면 6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인관계 모형을 볼게요. 1번 행동 일탈 견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학자가 페플라우가 있습니다. 인생 초기 유아가 대인관계인 어머니를 통해서 생리적 욕구 만족과 대인관계 안정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방해를 받게 되면 불안을 인지하게 되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모형에서는 인생 초기에 양육자와의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두 번째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보면 인격화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좋은 나는 어머니의 자애로움 속에서 얻어지는 자기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나쁜 나는 양육자와 상호작용할 때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나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나는 가장 안 좋은 것인데, 극도의 긴장과 불안, 공포와 관계에서 얻어진 자기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감정을 부정하면서 내가 아닌 가짜 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성격 발달 단계를 7단계로 설명하였는데요. 먼저 0에서 18개월을 영아기, 이때는 구강기적 욕구와 접촉 욕구가 있습니다. 18개월에서 6세까지는 아동기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참여 욕구와 만족지원을 하면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면서 편안해지고, 성 역할을 동일시하며 성개념 발달을 시킵니다. 6에서 9세까지는 소년기라고 하고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사회화를 성취하고 지적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내적 통제력이 발달하고요. 9살에서 12살은 청소년 전기라고 하며, 이때는 동성 간의 단짝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12살에서 17살에는 초기 청소년기라고 하고, 이 시기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 욕구가 생기고 자아 정체감이 발달됩니다. 18살에서 23살을 후기 청소년기라고 하며,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24세 이후에는 성숙기라고 하고,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존경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며 사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2번 실존 모형에서 행동 일탈에 대한 견해로는 개인이 자신이나 환경에서 멀어질 때, 자기인식에서 괴리될 때 일탈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재 방법으로는 합리적 정서치료 ABCDE 기법이 있는데요. 먼저 A는 선행사건이에요.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 있고, B, 신념체계입니다. 이때 신념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있는데,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됩니다. C는 정서적 결과를 말하고요. 이때 어떤 선행사건에 접했을 때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정서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불안, 원망, 죄책감 등이 있습니다. D는 이에 대한 논박이에요.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에 도전해보고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D가 굉장히 중요하죠. E는 효과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고 나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처한 다음에 느끼는 긍정적인 인지와 감정, 행동의 효과를 말합니다. 3번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번이 제시한 상호교류 분석 모형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자아 상태와 교류 유형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아 상태에서는 부모, 성인, 어린이 자아가 있는데요. 부모는 비판적이고 명령적인 말투입니다. 성인은 현실지향적 성격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이에요. 이때 감정이 배제되고 지성과 이성에 관련이 됩니다. 어린이 자아는 행복, 기쁨 등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교류 유형을 보면요. 가장 좋은 것은 상보적 교류이며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차된 교류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고 불쾌,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의사소통이에요. 세 번째로 저의적 교류는요. 겉으로 보일 때는 제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진의를 감추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 안 좋은 교류 유형입니다. 4번 사회 모형은 행동 일탈에 대한 견해로 사회적 상황인 가난, 교육 부족, 가정 불화가 정신질환의 소인이 될 수 있고 환경적 지지가 부족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제한해서 부정응적 대처 반응을 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잘못된 성격이 발달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치료 과정으로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되고 법적, 제도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전문인 같은 경우는 훈련을 받고 치료자 같은 경우는 가정 방문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자문 의뢰를 상담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체제를 통해서 지원해주면서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것도 치료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5번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1번과 2번 의식의 수준과 성격 구조를 먼저 볼게요. 의식의 수준에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대부분 자아가 관여하고 있고 현실 지각을 말합니다. 전의식 같은 경우는 마음을 주의 집중하면 쉽게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의식은 대부분 본능이며 전생의 기간 동안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 있고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격 구조를 보면 본능, 자아, 초자아가 있는데 본능은 쾌락의 원리고요. 자아는 현실 원리, 초자아는 사회적 원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정신성 발달에서는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집중 부위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하였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로 성격이 발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실패를 고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충족인지 과다한 욕구 충족인지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구강기에는 입으로 빠는 행동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이고요. 만약에 과다하게 욕구 충족이 되면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성격이 되고 불충족하게 되면 담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구강기를 잘 보낸다면 긍정적인 성격이 되는데 남을 신뢰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문기에는 관략근이 발달하면서 대소변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데요. 이 시기에 통제 능력을 잘 획득하면 자율성이 형성되지만 고착이 되면은 과잉만족 시에는 너무 지나치게 청결한 사람, 결벽증이 되고요. 완벽적인 성격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강박적인 성격이 되고요. 불충족이 되게 되면 낭비하고 지저분한 성격이 됩니다. 남근기에는 생식기를 만지면서 쾌락을 느끼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성차이를 인식하고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 시기가 됩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성적 애착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고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짝사랑하면서 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보는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공하게 되면 성정체감이 형성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성정체감 장애가 되거나 반사회적 인격, 불안 등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남근기적 성격으로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잠복기에는 성적인 욕구가 잠복되는 시기이죠. 이때에는 성공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집단생활에 적응하는 유연한 인격이 형성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되고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기에는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치료 방법에는 저항, 전이, 역전이,
자유현상, 꿈 해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어기전이 있는데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방어기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추세예요. 방어기전은 자아의 무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관장하는 것이고요. 종류를 한번 볼게요. 먼저 억제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받아들이기 싫은 기억이나 충동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는 나머지 방어기전과 다르게 유일하게 의식적인 방어기전이에요. 이와 비슷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합니다. 반동 형성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충동들을 반대의 생각, 행동으로 강조하면서 의식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있죠. 취소는 말이나 의례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취소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꽃을 사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환은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것이고요. 함입은 남에게 향했던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로 향하면서 잘못된 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전입니다. 동일시는 타인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닮게 되는데요. 학령전기 때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동일시에 해당됩니다. 합리화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나 생각, 행동 등을 진짜 의도로 숨긴 다음에 이기적이고 잘못된 설명이나 이유를 붙여서 개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수보와의 신포도 이야기에서 여우가 키가 작아서 포도를 따서 먹지 못하는 건데 포도가 시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합리화한 이야기가 유명하죠. 대리 형성은 목적하던 것을 갖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대안적인 다른 대상으로 만족하는 것인데 속담에 꽝 대신 닭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치는 하나의 대상에서 느끼는 무의식적인 충동과 감정이 실제 대상과 다른 덜 위협적인 중립적인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집에 가서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생긴 열등감, 한 분야의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탁월성,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은 것이었는데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이를 보상했다고 해요. 투사는 자신의 수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현식을 왜곡해서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인데 주로 조현병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퇴행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쳤을 때 현재와 같은 갈등이 없던 시기인 이전의 초기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동생이 생기고 나니까 5살짜리 아이가 젖병을 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승화는 공격 충동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건설적, 능률적, 창조적인 기전으로 돌려쓰는 기전으로 긍정적인 방어 기전 중 하나예요. 부정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의식화되면 감당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증상입니다. 격리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이고요. 전화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 감각기관과 수의근개의 증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면서 분명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심리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1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방어기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해주세요. 아버지를 점점 미워하게 된 현경이는 최근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달래며 참고 있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방어기전으로 아까 말했던 억제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데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억압이라고 했죠. 내가 술 마신 것도 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소리 지른 것은 자신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투사라고 합니다. 이는 조현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예요. 착했던 네가 아빠한테 덤벼들다니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다 라며 통곡하는 부분은 남에게 향했던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로 향하면서 잘못된 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함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현경이는 시험 당일 등교하던 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에 마비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심리적 갈등이 신체의 감각기관과 수의근계의 증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전환입니다. 특히 눈이 안 보인다거나 손이 안 움직인다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6번 말러의 분리개별화 이론. 출생 후 1개월 동안 정상 자폐기인데 이 시기에 고착이 된다면 자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모자가 정신적 융합을 하는 공생기, 마지막 단계는 분리개별하기인데 다시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분화분기는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영아가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실행분기는 아동의 운동기능이 발달하면서 독립심이 증가하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동이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시기입니다. 분리불안이 점점 증가되다가 화해 접근 분기에는 분리불안이 최고조로 달하는데 이때 어머니가 아동이 요구한 만큼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알게 되어 안정감이 발달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양가적인 태도로 정서적 욕구가 일관성 없이 충족이 되면 아동은 분노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혼란을 가지게 되어서 병적인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면 경계성 성격장애나 조현병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임용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만약 분리개별화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경험했을 때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라면서 자해를 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는 어떤 성격장애인지 그리고 말러의 분리개별화 이론을 적용해서 어느 단계에서의 문제인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화해 접근 분기를 잘 보내면 통합 분기로 넘어가서 분리불안이 해결이 되고 어머니를 자신과 분리된 사람으로 지각하여서 분리와 개별화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고 어머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갖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3장 치료적 중재. 1번 의사소통. 치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아리 창문을 보시면 1영역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 자기 인식, 즉 경청을 해야 하고 남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노출을 해야 합니다. 2번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먼저 보면 적극적 경청, 명료와 직면, 감정의 반영, 재진술, 초점 맞추기, 침묵, 요약하기가 있는데 이 중 명료화와 직면, 감정의 반영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에는 충고, 판단, 이견, 도전, 거절, 주제 바꾸기, 이중구속, 표현된 감정의 경시, 일시적 안심, 상투적 반응이 있는데 이 중 일시적 안심과 상투적 반응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잘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일시적 안심은 실제 문제가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며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상투적 반응은 판에 박힌 진부한 대답이나 의미 없는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을 무시하고 성의 없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임용 11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는 치료적 의사소통과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대화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사례에서 대범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교사가
내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스럽고 좌절한 것처럼 들리는구나 라고 말한 것은 감정의 반영입니다. 이는 정서 되돌려주기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감정이나 느낌을 상담자가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것으로 대상자가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와주고 상담자가 이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중 한 가지입니다. 보기처럼 뭐뭐한 것처럼 들리는구나 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이후에 대범이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한 이후에 보건교사는 나라면 그렇게 실망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 부분은 표현된 감정의 경시로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을 가볍게 넘기거나 보편화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이 됩니다. 대범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되고 힘들다고 하자 보건교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장 다루고 싶은지 말해주겠니? 라고 한 부분은 초점 맞추기로 대상자와의 대화가 면담 목적에서 벗어나 산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대화의 방향을 주제로 다시 되돌려서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시키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대범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과와 맞지 않지만 본인은 외아들이니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분명하게 보자 너가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 거니? 라고 한 부분은 명료화로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혹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생각을 확인해서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범이가 자신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보건교사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것에 대해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고 한 부분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이견과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의 초점을 돌리는 주제 바꾸기로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치료적인지 비치료적인지를 구분하고 그 종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입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3번 집단치료에는 집단의 발달 단계, 집단의 치유인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번 인지모형. 가인지적 왜곡은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6년도에 기출된 문제로 인지적 왜곡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지가 영어 시험을 망친 이후로 다른 과목도 망칠 것 같다고 한 부분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이는 한두 개의 사건에 근거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일반적 결론을 내리거나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며 비 오는 것도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화인데요. 개인화는 자신과 관계없이 실제로 다른 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근거 없이 자신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방어기전에서 함입과 유사하죠? 이처럼 인지적 왜곡은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문제를 풀 때 앞뒤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풀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이렇게 잘못된 인지적 왜곡을 재구성해주는 것인데요. 그 종류에는 사고 중지 기법, 역기능적 사고 형식 기록, 해체하기, 소크라테스식 질문, 재귀인, 재구성, 대안 검토가 있습니다. 5번 행동 모형. 행동 치료에는 행동 증가, 행동 감소, 새로운 행동 학습, 불안 감소 등이 있는데 먼저 행동 증가에서 정적 강화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나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프리맥 원리 같은 경우는 기입형으로 나오기 좋은 문제인데 강화를 할 때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동 감소에서 속어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동이 분노 발작 시에 무시하는 원리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서 반응 대가는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핸드폰을 빼앗는 것이 해당되겠네요. 새로운 행동학습에서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땐 토큰을 빼앗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토큰 개수를 합산해서 강화물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15년도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은 불안 감소에 해당하는 체계적 둔감화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는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제4장 가족치료 유형 1번 가족체계 이론, 2번 구조적 모형, 3번 전략적 모형은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보헨의 가족체계 이론을 보면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해요. 보헨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분화라고 하였는데 자기 미분화된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행동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삼각관계, 가족 투사 과정, 핵가족 정서 형성 과정, 정서적 단절이 있는데 이 중 삼각관계는 예를 들면 부모 사이에서 정서적인 긴장과 불안이 있을 때 제3자인 자녀를 끌어들여서 두 사람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현상으로 미분화가 된 한쪽 부모와 특정 자녀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긴장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족 투사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미분화된 한쪽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정서적인 갈등과 불안을 투사하여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헨이 말한 가족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목표는 자아 분화를 증진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삼각관계를 끊는 탈삼각화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죠?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4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족치료에서는 구조적 모형이 18년도에 출제되었으니 다시 나온다면 보헨의 가족체계 이론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삼각관계와 자기분화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였어요. 사례를 보면 철민이는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마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고 그 이유는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나쁜 사람 같고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까 싫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삼각관계로 3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정서적인 긴장과 불안에 처했을 때 제3자인 자녀를 끌어들여 두 사람 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미분화된 한쪽 부모와 특정 자녀의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삼각관계를 초래하게 되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철민이는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감정을 심어주는 것은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철민이가 엄마가 걱정되어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엄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분화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기 분화가 된 사람은 자기 감정에서 사고를 분리시킬 수 있고 사고 후에 행동을 취하는데 미분화가 된 사람은 그 순간만의 감정으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사례에 나타난 철민이 행동은 자기 미분화를 나타냅니다. 사례에 적용해서 보니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비교해서 미누친의 구조적 모형은 가족 구조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엄격한 경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극단적으로 없는 상태로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는 구조이며 모호한 경계는 지나치게 밀착되어서 서로의 생활에 과잉 개입하고 과잉 보호해서 의존성이 심해지고 자율성이 부족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하는데 엄격한 경계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주고 모호한 경우에는 서로 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4번 이야기 치료는 간단하게 3가지 방법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1번 문제 외제하기, 2번 독특한 결과 찾아내기, 3번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가 있습니다.
5번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는 변화를 위한 6가지 질문이 중요한데요.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예외 질문, 변화에 대한 질문, 관계성 질문, 대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사례를 보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기입형으로 출제되기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6번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조각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스트레스 1번 스트레스 이론에는 셀리와 라자루스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셀리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경고기로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긴장되는 신체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저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상쇄 반응을 일으키고 부신피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감소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소진기가 되는데 방어하는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결국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라자루스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노출이 되면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먼저 1차 평가에서 이 상황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평가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평가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해롭거나 위협적인 것인지 아니면 도전적인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1차 평가 결과 스트레스가 해롭고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을 때 2차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차 평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적 대처, 인지 중심 대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중심적 대처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이고 정서적 대처는 일단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 때론 울거나 소리 지르는 등 감정을 발산하거나 아니면 기분을 가라앉혀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지중심 대처는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적으로 무시를 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2번 스트레스 증상에는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셀리가 말한 소진기처럼 각종 질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3번 스트레스와 신체 질환을 보면 소화기계에서는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가 증가되고 위 조직의 국소적 빈혈로 스트레스성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순환기계에서는 교감신경계 작용으로 고혈압이 되고 부신피지 호르몬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고지혈증, 그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 보전에 의한 혈관운동 불안정성으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신피지 호르몬에 의해서 면역력이 감소되어서 각종 감염과 암,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밖에도 당뇨병, 생식기계 장애, 정신질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번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명상과 이완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간호들은 단순히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위주로 봐두면 더욱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방출되고 긴장이 해소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며 호르몬의 균형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신체 생리적 반응 경감으로 활력 징후가 안정이 되고 근육 긴장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6장 성격장애에서는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먼저 A, B, C 부류로 나누고 이 부류에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이에 포함되는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A부류에는 이상하고 별난 성격이 특징이고 남을 의심하는 편집성, 사회적으로 위축된 조현성, 별나고 기이한 조현형이 있는데 조현형 성격장애와 조현병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 차이는 조현형 성격장애에서는 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B부류는 감정적이고 연극적이며 변덕스러운 성격이 특징이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지만 죄책감이 없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경계성,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추구하고 연극적인 히스테리성,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성이 있습니다. 이 중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가 특히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C부류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거절에 민감하여 위축적인 회피성,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남에게 복종하는 의존성,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박성이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와 강박장애도 차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성격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2년도에 기출된 문제이며 만약에 성격장애 문제가 나온다면 사례가 나오고 어떤 성격장애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회피성 성격장애는 C부류로 리을에 있는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거절에 상처받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위축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 의존성 성격장애도 C부류이며 기억, 자기 욕구를 경시하고 주요 결정을 타인에게 넘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B부류이고 니은, 정서 변화가 심하고 충동적이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 분열형 성격장애는 현재 조현형 성격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A부류이며 디귿, 마술적 사고, 천리안, 투시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마치 초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그분 아시죠? 마,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B부류이며 미음, 조현성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7장 불안장애 1번 불안간호 가, 불안의 원인에는 먼저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분석적 견해로 본능과 초자아 간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자아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전을 많이 사용하죠. 다음으로 설리반이 말한 대인관계 이론적 견해로는 인생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안 시의 신경전달 물질 변화에는 노어에피네프린이 증가되고 가바가 감소됩니다. 주로 불안 시에는 교감신경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신체 기관별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불안의 단계는 사례를 보고 지금 이 증상이 불안의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경증 불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나 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학습 동기화를 자극하게 되어서 평소보다 더 좋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실전에 강하다는 말이 적합하겠네요. 중등도 불안은 교감신경 반응이 나타나면서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적 부주의가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시험 볼 때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증 불안부터는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급격한 신체적 증상과 불안 시에 나타나는 방어기전, 심하면 지각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황장애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을 말하고요. 요즘에 특히 이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항불안제. 대표적인 항불안제로는 벤조디아제핀이 있는데 약물 기전은 피지라 변형계 영향으로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결합하여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중추신경 억제 기능을 강화시켜서 불안이 감소되고 항경련, 근육이완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로라제팜, 아티반, 알프라졸람, 자낙스, 디아제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졸람이나 제팜으로 끝나는 약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약들의 부작용에는 중추신경이 억제되고 특히 졸음이 오고요. 호흡수 감소나 저혈압, 변비 등이 일어나고 심리적 의존과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 시에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물 용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2번 공황장애. 공황장애 진단 기준에는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데 자율신경계 반응으로는 몸에 떨림과 발한이 있고 신경계 증상으로는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고 정신증상으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인증이나 비현실감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심계항진, 오심, 말초의 지각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되고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봐 지속적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항불안제입니다. 3, 4, 5번은 간단하게 진단명 정도만 볼게요. 3번 광장공포증은 예를 들면 혼자 외출했을 때 또는 군중 속에 있을 때, 공공장소에 있을 때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4번 사회공포증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상황 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요. 5번 특정공포증은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힘들어했던 폐쇄공포증이나 무한도전에서 나온 유재석이 가지고 있는 고소공포증, 그 밖에도 동그라미 모양을 무서워하는 환공포증이나 벌레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6번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장애에는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항문기 퇴행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변훈련 시기에 지나치게 과잉 통제하게 되면 강박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어기전으로는 퇴행, 취소, 격리,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심리적 기전은 강박사고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강박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외출 시에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는 강박사고 때문에 자꾸 문을 잠그는 것을 확인하는 강박행동을 하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간호중재로는 허용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인데요. 강박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반응 차단과 사고 중지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5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담임교사의 말에 의하면 민수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고 하고 이 행동 때문에 수업이 어렵다고 해요. 이는 대표적인 강박장애의 증상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한 책, 문고리 등이 오염되었고 세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강박사고이며 이런 물건을 만지기 전과 후에 수십 번씩 손을 씻거나 그런 물건을 피한다는 것은 강박행동을 말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체계적 둔감법과 사고중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불안과 상반되는 이완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충분히 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편안하게 근육을 이완하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갑니다. 익숙해지면 실제 노출 상황에서도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민수에게 적용해보면 민수가 눈을 감고 학교 문고리와 책을 만진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완을 하도록 하고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책이나 문고리를 만지면서도 근육을 이완하게 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둔감해지게 만들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사고중지는 처음에는 외부에서 대상자에게 중지라고 알려주어서 강박사고를 막아주다가 본인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고를 하게 되면 스스로 중지라고 외치고
바람직한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중지를 외쳐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허용적 수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씻으려고 하는 강박행동을 걸레를 빤다거나 교실 청소를 담당을 맡게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대체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강박 및 관련 장애를 볼게요. 신체 변형 장애는 정상적인 외모인데 본인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모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성형 중독이 있습니다. 발모광은 머리카락이나 눈썹을 뽑으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행동이고요. 피부 벗기기 장애 또는 피부 뜯기 장애는 반복적으로 피부를 뜯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애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7번 범불안 장애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유불안과 자율신경 과민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인데요. 진단 기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1번 벼랑 끝에 선 느낌, 2번 정신집중의 어려움, 3번 자극 과민증, 4번 근육의 긴장감, 5번 쉽게 피로하고 6번 수면장애. 이렇게 6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8번 학교 공포증은 주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리불안의 한 유형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만 가면 배가 아프다고 하다가 집에 가면 씻은 듯이 나아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학교 공포증의 경우에 중요한 간호는 어떻게든 학교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9번 선택적 함구증은 부모나 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람과는 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얼마 전에 이 진단명을 쓰는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제8장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진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먼저 외상적 상황으로는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외상적 상황 이후에 다음 증상들 중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1번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를 재경험이라고 하고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2번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회상, 3번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즉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고통이나 심각한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피는 그 기억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외부 자극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지나 기분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기억을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소외되기도 합니다. 증가된 각성으로는 공격적으로 되거나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PTSD를 진단하게 됩니다. 제9장 위기. 1번 핑크가 말한 위기의 단계에는 충격 단계, 현실화 단계, 방어적 후퇴 단계, 승인 단계, 적응 단계가 있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입형 문제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성숙 위기는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상 가능한 생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은퇴를 하거나 졸업하는 것이 있고요. 상황 위기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별, 불치병에 걸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난 위기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대량 파괴나 인명 손실이 나타난 위기이며 범죄, 위험한 사고, 국가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임용 1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위기의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김군의 일기 내용을 보면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며 아빠와 엄마가 매일 싸우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황위기이며 일상적인 사건이 개인의 정신적 평형 상태를 깨뜨릴 때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통합을 위협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위기의 출현은 점진적이며 인생의 주기의 전환기에 발생한다는 것은 성숙 위기에 대한 설명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변화로 큰 손실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재난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0장 신체 증상 관련 장애. 신체 증상 장애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화되어서 증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꾀병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질병 불안 장애는 건강 염려증을 말하는 것인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심한 병적인 집착 혹은 신체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환장애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일 때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개 기능 상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전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이러한 경우에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만족스러운 무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데 환자 본인은 걱정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2차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1차적 이득은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성 장애는 대상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증상들이며 쉽게 말해서 꾀병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하우젠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전환장애에 대한 문제로 임용 12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을에서 내용을 보면 수능을 보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병원으로送되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병리소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환장애는 심리적 갈등 때문에 주로 신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기에서처럼 방어기전은 억압과 전환입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인해 불안이 생겼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불안이 감소되는 것은 1차적 이득이고, 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걱정과 관심을 갖는 것은 2차적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본인은 심각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만족스러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해리성 장애가 아니라 전환장애이고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차적 이득이 아니라 2차적 이득입니다. 전환장애에 대한 문제는 17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다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제11장 해리성 장애에는 1번 해리성 기억상실, 2번 해리성 정체성 장애, 3번 이인성 장애가 있는데, 먼저 해리성 기억상실은 뇌의 기질적 손상 없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누구세요? 이런 장면들이요. 2번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쉽게 말해서 다중인격 장애고요. 예후는 다른 해리성 장애들보다 좋지 않습니다. 3번 이인증은 자신이 변했다고 하거나 외부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제12장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른 파트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1번 증상부터 볼게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사고 과정장애, 사고 내용장애, 지각장애, 정서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입형으로 나오기가 정말 좋아요. 먼저 1번 사고 과정장애를 볼게요. 우회증은 연상되는 사고가 너무 많고 선택적인 억제 기능은 너무 적어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대화의 초점이 벗어났다가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목표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리멸렬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초점 없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우회증과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비약은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재빠르게 전환하면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증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음현상과 보석증, 음송증은 좀 비교해서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음현상은 소리에 따라 새로운 사고가 연상돼서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마치 랩을 할 때 라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사과, 사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음성증은 언어의 상동증으로 이유 없이 의미 없는 낱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는데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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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으로 보석증은 새로운 자극에 사고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전 자극에 머물러서 한 가지 반응만 반복하는 것인데 다른 질문을 해도 그전과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어조작증은 과장되고 부적절하게 말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말을 압축하거나 전혀 새로운 부호를 만드는 것으로 조현병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고 내용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이란 현실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어기전은 투사이며 종류에는 편집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조작망상, 신체망상, 과대망상, 허무망상 등이 있는데 망상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망상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피해망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관계망상은 실제로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예를 들면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각장애에는 착각과 환각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하는데요. 착각은 실제로 외부 자극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고 환각은 실제로 외부 자극이 없는데 마치 자극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입니다. 환각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공포심에 가득 찬 아이가 창밖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착각입니다. 정서장애에는 부적절한 정서, 무감동, 양가감정 등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에는요,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의하면 자아가 결여되어서 분열적 사고 과정으로 인해 갈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고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변화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되는데요. 이는 조현병이 양성 증상인지 음성 증상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양성 증상의 경우에는 D2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D1과 세로토닌이 증가됩니다. 조현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전은 대표적으로 투사가 있고요. 음성 증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퇴행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상징화가 있습니다. 조현병 진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 특징적인 증상을 관찰해야 하는데요.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이 중에도 지리멸렬, 사고 이탈 등이 있고 혼란된 행동, 음성 증상들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어난다면 조현병이라고 진단하고요. 이 중에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이 3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전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조현병의 증상에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요. 이 둘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양성 증상은 대표적으로 망상, 환각, 괴이한 행동 등이 있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고 치료하기가 쉬워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음성 증상은 반대로 모든 것들이 감소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말을 하지 않거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조현병 종류에는 파괴형, 긴장형, 편집형, 미분화형, 잔류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임용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조현병에서는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요. 도파민이 증가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도파민 기량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할로페리돌, 클로프로마진 등이 있는데 약물 기전으로는 D2 수용체를 차단해서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수체 외로 증상의 부작용이 생기고
프로락틴이 증가되어서 무월경이 야기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로는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등이 있고 이러한 약물들은 세로토닌 수용체도 차단하기 때문에 음성 증상도 감소가 됩니다. 주체회록의 부작용에는 도파민이 감소되면서 아세틸콜린이 증가돼서 나타나는데요. 강직과 진전, 운동장애 등의 특징인 가성 파킨슨증,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정좌불능증, 근육의 긴장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몸이 뒤틀리는 근긴장 이상증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콜린제를 사용합니다. 지연성 운동장애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 증후군입니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은 할로페니돌과 리튬을 함께 사용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자율신경계 불안으로 빈맥, 혈압 변화, 발한, 의식 수준 변화와 열이 많이 나고 근육이 강직되는 것이 특징이며 광선과민증은 자외선에 노출 시에 색소 침착이나 가려운 발진이 생기는 것이며 이는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부작용입니다. 무가리코증은 호중구가 500개 이하인 것을 말하고요. 클로자핀 사용 시 발생해요. 만약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어떤 약을 투여하고 있는지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무슨 부작용인지를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현병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며 주로 사고 내용 장애와 약물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진단 기준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현병의 증상에 대한 문제로 임용 15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기억, 친구들이 욕하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따지는 것은 피해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은, 정수 어머니는 정수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리 아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반응한 것은 부정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관련 문제는 한 개 더 볼게요. 이 문제는 임용 17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성 방법을 먼저 보면 음성 증상에 대한 것을 찾는 것과 양성 증상 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니은의 대처 방법이 잘못된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었는데요. 음성 증상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첫 번째, 보건교사가 학교에서도 늘 외톨이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라고 한 부분은 사회적 위축을 의미하고 두 번째, 어머니가 집에서 모든 일에 전혀 의욕이 없어요. 라고 한 부분은 무의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억에서 나를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라고 한 부분은 양성 증상 중에서 피해망상을 의미합니다. 니은에서 뭐라고? 내가 너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고 네 욕을 하고 다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무슨 증거라도 있는 거야? 또 내가 네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한 부분은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증명해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비현실적 사고에 집착하여 망상이나 잘못된 지각을 강화하게 되어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제13장 기본장애 1번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는 양극성 장애 1 주로 조증사파가 있고 주요 우울사파가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2 주요 우울사파가 주증상이며 가벼운 조증 증상이 동반됩니다. 순환성 기본장애는 경조증이 주증상이며 지속성 우울장애가 동반됩니다. 이 중 조증을 보면 그 원인은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모두 증가되고요.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죄의식,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과 반동 형성에 의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실은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가짜로 즐거운 척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증의 진단 기준에는 팽창된 자존심, 사고 비약, 말이 많고 보고되거나 관찰된 주의 산만, 목표 지향적인 활동의 증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쾌락 활동, 감소된 수면 욕구 이렇게 7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증의 약물로 대표적인 것은 리튬이라고 하고요. 기전으로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서 나트륨 수송 변화로 흥분성이 감소되는 기분 안정제입니다. 그렇지만 리튬 독성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중추신경계 저하 증상과 심혈관계에서는 혈압 하강, 부정맥, 소화기계에서는 입이 마르고 불쾌한 금속맛이 나며 신장계에서는 장기간 투여 시 신장이 손상돼서 신장성 요붕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부갑상선 호르몬 증가, 피부에 발진 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리튬 농도가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리튬의 혈중 농도를 0.6에서 1.4로 치료 농도로 유지하면서 혈중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2번, 우울장애 원인으로는 조증과 반대죠.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모두가 감소되고 행동이론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무능력을 인지하면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안 돼. 이 또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방어기전으로는 함입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죠. 우울의 종류에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우울장애와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는 주요 우울장애,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언어적, 행동적으로 공격적인 분노 발작이 생기는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월경 7일 전부터 발생했다가 월경 시작과 함께 완화되는 월경 전 불쾌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 약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3한계 항우울제,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MAOI, 세로토닌만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방해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가 있습니다. 주로 항우울제 부작용에는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심계한진 등이 나타나는 항아드레너직 증상과 구갈, 변비 등이 나타나는 항콜린성 증상, 진정작용과 체중이 증가되는 항히스타민 작용 증상이 있는데요. TCA는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MAOI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부작용으로 고혈압 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티라민을 분해할 수가 없어서 카테콜라민이 유리되고 고혈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간호는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제14장 자살 1번 청소년 자살 심리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심리, 자신을 학대하는 초자아로부터 야기되는 죄책감으로 인한 자기 처벌 심리, 욕구 좌절 시에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충동적인 자해 심리,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저승에서 만나기 위한 재결합 심리가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것으로는 세로토닌 결핍이 있고요. 자살을 하기 전에 단서를 남긴다고 해요. 언어적으로는 죽고 싶다고 하거나 그러한 글을 남기거나 내가 없어지면 더 좋겠지? 라는 말을 하고요. 행동적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남에게 주거나 마치 먼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성격이 180도 변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자살 원인 및 징후에 대한 문제로 임용 12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나, 계속 취업에 실패하면서 점차 우울해지고 다, 자살할 거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고 마, 오랜만에 밝은 표정에서 반가웠어요.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주어서 다 받아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살 징후로 볼 수 있지만 가와 라는 자살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제15장 물질 관련 장애 1번 물질 사용 먼저 정신분석적 원인으로는 구강기 고착과 퇴행으로 인해 과도한 흡연이나 폭음을 한다고 하였고요. 자아의 내적 통제가 부족해서 심리적 욕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인데 먼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헷갈릴 수 있었던 것은 남용과 오용입니다. 물질 남용은 문제가 있음에도 약물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오용은 정확한 처방 없이 임의로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을 빼기 위해서 변비약을 먹는 것은 오용에 해당됩니다. 금단 증상은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물질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지적, 생리적 장애를 동반하는 부적응적 행동 변화이며 내성은 약을 계속 사용하면 이전과 같은 용량의 약을 투여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차 내성은요, 특정 약물에 내성이 생긴 경우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도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국시에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더욱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및 교육에는 1차 예방으로 약물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러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 대처 방법으로 건전한 취미와 역할을 찾아주고 누군가가 약물을 권유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또래 상담과 법적 조치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2차 예방에는 약물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를 관찰해서 발견 즉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약물 남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금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3차 예방에는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중추신경 억제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코올이 있고요. 뇌기능을 억제해서 졸음이 오고 기억력 등이 감소됩니다. 중추신경 자극제에는 암페타민과 코카인 등이 있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환각,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중 암페타민은 각성제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연예인들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 기억나시나요? ADHD 환자의 치료제입니다. 아동간호에서도 말했듯이 이 약물은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있고 내성이 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약을 쉬는 날을 가져서 증상이 호전되면 투약을 멈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카인은 주로 코로 흡입하면서 부작용으로 비중격 파괴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마약류에는 아편 수용체의 활동에 강력한 효과로 고통스러운 느낌을 제거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요. 치료적 효과로는 심근경색이나 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 시에 진통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축소, 혈압 하강, 섬액, 호흡 억제가 대표적이고 이러한 부교감 항진 증상이 나타나면 해독제로 날록손을 투여합니다. TV에서 보면 마약 중독 연예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공 축소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물론 눈이 너무 작아서 멋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이런 부교감 증상들이 사라지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반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치료제는 메사돈이 대표적이에요. 4번 마리화나는 대마초나 환각제가 있는데요. 담배의 형태로 흡입하게 되고 무동기 증후군이 특징입니다. 6번 흡입제는 중추신경 억제제이며 청소년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본드나 가스들을 마시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중독 증상으로는 환각이나 기분 변화,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감소되고 중추신경 억제 효과로 발음장애가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코와 입 주변에 발진이 특징이고요. 이는 화학물질에 닿아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투여 시에는 간, 심장, 골수 손상으로 백혈병, 영구적인 인지장애로 치매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 금연에서는 담배 유해 성분을 3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해 성분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니코틴은 중추신경 흥분제로 신체적 의존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중독이 됩니다.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혈관 내피 손상으로 혈관 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동맥경화증과 LDL 상승과 HDL 하강으로 고지혈증, 혈소판 응집과 섬유소원 증가로 혈전을 유발해서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위장벽의 혈관 수축으로 위벽의 허혈과 중탄산염 분비를 감소시켜서 위산이 증가되면서 소화성 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 간호학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40대의 남성 중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에서 왜 흡연 심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고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르는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일으키며 까맣게 착색되고 끈적끈적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입냄새와 치아를 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COPD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일산화탄소는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능력보다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능력이 훨씬 커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며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켜서 뇌기능이 저하되고 노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3번, 절주.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관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교감신경계 자극으로 고혈압을 유발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 무리를 주어서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저혈당. 그 원인은 간에서 알코올을 에너지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당합성을 감소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유발되고요.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고 비타민 B가 결핍되어 말초신경염과 알코올성 근병증이 발생되며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렘수면과 4단계 넌렘 수면이 감소되어서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없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티아민의 심한 영양 결핍으로 단기 기억 장애가 있는 베르니케 징후가 있고 티아민 부족으로 대뇌 전두엽 피질 위축으로 만성적 뇌 증후군과 말초신경 퇴행성 변화로 오는 콜사코프 징후가 있습니다. 장기간 고용량으로 술을 마신 경우 금주를 하면요. 12시간 이내에 시작해서 2일째 최고에 달하는 진전선망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코올 금단 증상입니다. 이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헐크로 변하는데요. 이런 알코올의 부작용은 명칭을 구분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물질 사용 용어에 대한 문제로 임용 12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가. 계속적 약물 사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약물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는 물질 남용이고 가족 일원 중 한 명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행동 양상은 공동 의존이며 약물에 의존된 상태에서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금단 증상으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제16장 섭식장애 1번 신경성 식욕부진에는 분리개별화 이론에 의하면 어머니가 너무 과잉보호하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생화학적 이론으로는 세로토닌 저하로 충동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진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나이, 성별, 발달에 근거할 때 심각할 정도로 저체중이고 두 번째, 심각할 정도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살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 체중과 몸매에 대한 자기평가가 비현실적이고 저체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끔 저희 학교 마른 학생들이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말할 때 조금 열받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신체상이 왜곡된 정도라면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의 주된 증상으로는 무월경, 그러니까 너무 먹은 게 없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월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체온, 섬액, 저혈압이 특징이고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겠죠? 변비가 있고 피부가 건조하고 손톱이 잘 부서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합니다. 2번 신경성 폭식증은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폭식에 대한 자제하는 감각의 결여로 음식 섭취를 멈출 수가 없거나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인 폭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적절한 보상행동으로 구토를 유발하고 이뇨제,
하제 등의 약물 복용을 하거나 금식, 지나친 운동 등으로 체중 증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체중, 몸매에 의해 자기평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3개월간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나타나는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의 경우에는 마른 몸매인 경우가 많지만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에는 체중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증으로는 구토로 음식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면서 위산이 역류되면서 치아가 부식되고 위식도 출혈과 인후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한 충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하는 경우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굳은 살 같은 흉터가 생기는 루셀 사인이 있습니다. 3번 폭식장애는 폭식을 하지만 보상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소보다 아주 음식을 빨리 먹거나 불쾌할 정도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거나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많이 먹거나 이러한 자신이 창피해서 혼자 먹거나 과식 후에 자신이 혐오스럽고 우울해지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망투 같네요. 제17장 수면장애에서는 종류를 구분하고 이러한 증상이 어떤 진단명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1번 불면장애는 불면증이라고도 하죠. 수면의 시작과 유지가 힘든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 과다수면장애는 과도한 수면의 양과 낮에 조는 것이 특징인데요. 서파수면이 감소되고 7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수시로 잠에 빠집니다. 이때 중요한 간호는 낮잠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지나친 졸음 시에는 운전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번 기면증은 비정상적 렘수면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인 수면 발작. 두 번째, 의식은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감정에 의해 촉진되는 근육 긴장의 갑작스러운 상실인 허탈 발작. 세 번째, 인면기와 출면기에 환각이 있습니다. 인면기는 잠이 들 때고 출면기는 잠이 깰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수면마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위에 눌릴 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수면마비고 헛것을 보는 것은 인면기, 출면기, 환각을 말합니다. 4번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은 수면 중에 목, 구개, 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상기도 폐쇄를 유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5번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교대 근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면과 각성의 일정이 변경되어서 신체 일주기 리듬과 맞지 않는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리해보면 넌렘 수면과 렘 수면에서의 수면 장애를 구분해 볼게요. 넌렘 수면의 수면 장애는 야경증, 목류병, 불면장애, 과다수면장애가 있고 렘 수면의 수면 장애는 악몽장애, 기면증이 있습니다. 제18장 성 관련 장애. 1번 성기능 장애에는 성욕 감퇴 장애와 발기 장애가 있고 2번 성 도착 장애에는 소화성애 장애, 물품 음람 장애, 의상 도착 장애, 마찰 도착 장애, 노출 장애, 관음 장애, 성적 피약 장애, 성적 가학 장애가 있습니다. 3번 성불쾌감은 성정체성 장애로 자신의 성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성전환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 그 원인은 남근기에 이성의 부모를 과도하게 동일시하며 생기는 남근기 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19장 아동정신간호. 1번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이 부분은 제가 시험문제 출제자라면 정말 내고 싶은 문제예요. 원인으로는 분만 전후에 뇌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기준인데요. 1번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는 첫 번째,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데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사회 및 정서적 상호성에서의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대화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정서를 공유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서의 결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판에 박은 관심과 행동에서는 첫 번째, 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 두 번째,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말, 동작 또는 사물의 사용.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 네 번째, 동일성에 대한 고집, 판에 박힌 일과의 집착,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에 의례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제 상의가 감동이다 라고 외우면 잘 외워질 텐데요. 자폐증은 주로 3살 이전에 발병하고 여자보단 남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후 6개월 이후에 심각한 발달 장애를 보이는 레트 장애, 생후 3살, 4살 때쯤부터 지적, 언어적 기능이 붕괴되는 소화기 붕괴성 장애, 자폐성 장애와 비슷하지만 언어가 명확하고 인지장애가 없는 아스퍼거 장애가 있습니다. 2번, 반응성 애착장애는 5살 이전에 아동이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보이는 장애입니다. 3번, 파괴적 행동장애에는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고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은 1번,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신체적 싸움을 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2번, 재산 및 기물 파괴로는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3번, 사기 또는 도둑질에는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무단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고 4번, 심각한 규칙 위반에는 자주 무단 결석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가출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3가지 이상을 12개월 동안 보이는 경우 품행장애로 진단하는데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하고 18세 이상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폭력을 보이진 않지만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자주 화를 내거나 권위적인 사람과 말싸움을 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항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돼요. 4번 택장애는 불수의적 반복적으로 갑자기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동적 근육 움직임이나 발성을 말하는 것이고 4주일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면 일과성 틱장애,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나타나면 또렛장애라고 합니다. 틱은 도파민 과잉으로 발생하면서 도파민 계량제를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틱 환자의 중요한 간호로는 이를 무시하는 게 중요해요. 지적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좋은 방법으로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틱 증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선생님들이 이런 틱 학생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 있을 수 있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번, 충동조절 장애에는 간헐적 폭발장애, 도박장애, 병적 도벽, 방화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는 세로토닌 감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폐증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약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례를 보고 진단명을 추측하고 진단 기준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